더 플랜의 양 대표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 양대미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 청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무임승차론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제트케 같은 경우도 제일한국인 특권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제일한국인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 극우 세력들이나 기존의 소수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약자들에 대한 특권이 있다라고 자기네가 상정을 합니다. 근데 그 상정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실리적인 이익 같은 걸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하죠. 실제 뭐 이 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죠. 갖고 권력과 부를 누린 자들이 가장 많은 힘을 갖게 돼 있고 또 경제 체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소수자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일본은 그 제트케 등장이나 이 공격이 보통은 이민자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뭐 근데 제일한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 예전에 징용이나 뭐 이런 부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모델 뭐 마이너리티인가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트케나 이 친구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저 찌질이들이 아니고요. 그 조사했던 그 도쿠시마 뭐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 다 대졸 출신의 그 활동가들이 정규직이 뭐 30명이고 뭐 비정규직이 2명, 화이트 칼라가 22명이고 블루 칼라가 6명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청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심도 있고요. 그 일본에 대한. 근데 이제 지향점은 뭐냐면 거기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트케가 지향하는 일본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민족이 없는 나라는 없었다는 거죠. 그 일본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꿈꾸는 거고, 그리고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일베가 가장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일베가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 저번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드러났던 그 대표적인 아이디 이름이 좌익 효수지 않습니까? 뭐 한국말로 풀면 좌익의 목을 치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꿈꾸는 이야기들이나 그 논리를 두 가지를 딱 하다 보면 찾아가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6.25고 하나는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비전은 6.25하고 광주예요. 하나는 호남을 이게 홍어, 뭐 전라디언 뭐 이런 식의 용어들, 그 전라도가 갖고 있던 역사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인종주의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이거를 어떤 나와 다른 지역에 아니면 뭐 태생이가 자기가 뭐 선택해서 나오는 건 아니까 그런 다양성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족들, 뭐 아까 전에 저기 이대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문화적 인종주의자들이죠. 문화적 인종주의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일베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범죄라는 거를 스스로 각인을 하고 자인을 해야지, 이건 놀이 문화가 아니거든요. 놀이가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등장 원인 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제가 보는 건 하나는 국가 권력 기관의 한번 타락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있는 분들이 좋은 정규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예전에 그 뭐 중정이나 안기부가 정치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들었듯이 이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무슨 아주 위대한 이런 사람들로 추앙을 하고 애국자, 호국전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자기네가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철저한 국가 권력기관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했던 서부 청년 재건단 문제인데 우리 현대사에 뭐 암살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여운형 선생, 뭐 김구 선생, 뭐 이런 게 쭉 오래전에서 뭐 며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간첩 조작 사건들 같은 게 벌어졌는데 우리 사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범죄자들이나 이 구조 자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다가 다시 이제 어떤 정권이 바뀌고 국가 권력이 타락하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베 현상이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동조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 사람들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소수의 뭐 놀이문화나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단지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인데, 물론 저도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신자유주의였고 뭐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라면 다른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하나는 미국도 뭐 옆에 안병리 교수님 계시지만 더 훨씬 전문가분이, 미국도 지금 티파티 때문에 골치를 아파합니다. 굉장히 이제 극우적이고 절대 타협 모르고 미국식 특유의 그 테스트 아닙니까? 뭐 실용도 있고 타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깨져나가고 있고, 보수 내부에서도 자기네조차도 이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그 뭐 러시 림보나 클린백이나 이런 사람들 글 쏘면 굉장히 그 순수 자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나서 옛날 같으면은 누굽니까? 저기 그 루즈벨트 같은 그런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내에서. 근데 이제 그 파생되는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티파티가 우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줄푸세라는 게 지금 실제 경제민주화는 사라진 상태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것과 빈곤의 문제가 이제 섞여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베라는 사람들한테 등장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 구조 문제, 왜냐하면 그건 두려운 문제니까요. 위에 지배자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근데 보통 파시즘이나 그런 데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들끼리 서로 구분을 해서 나눠서 한 사람을 공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만하게 등장하는 게 호남, 여성, 뭐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등장한 세월호 유가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건 국가 권력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그거 자체가 이제 타겟팅도 폭력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치적 보수와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보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극우인데, 실제적으로 증오범죄법이 굉장히 필요한 건 방역성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범죄라고 느끼고 해야 이게 등장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방역성이 없다 보니까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적인 역할을 해버리는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선을 쳐놔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보수진보 나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국가 민주주의와 공화를 깨는 가장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국회나 이쪽 의원님들이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베 문제에 대해서는 노다 마사키라는 그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에서 일본 군국주의 심리를 분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사들이 전쟁을 끝나고 오면 요새 이야기하는 외상 스트레스, 전쟁 신경증 환자를 미국도 한 65%, 70% 앓는데요. 근데 일본을 뒤져보니까 5%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대체? 이유가 대체 뭐길래 일본은 5% 정도밖에 안 되나? 물론 여러 가지 뭐 체제 미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사회가 가르쳤던 강한 심성, 내에서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분이 복종과 수능,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직장인이라는 건, 강 교수님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만화에서 좋은 직장인은 우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찍 나오고 성실하고 윗사람한테 대들지 않고 시키면 뭐 버튼 누르고, 그 어떤 도덕적 가치와 신념이 있냐 뭐 이런 것 없이. 근데 거기에 가장 좋은 일본인이, 강한 심성을 가진 일본인이 이제 가장 잔인한 군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내에서 굉장히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에서 이게 기존의 그런 학살과 어떤 폭력, 징후로 인해서 없는 사회면은 이 문제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는 현대사 자체가 얼마 되지
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정부 10년 전에는 그때도 아시다시피 뭐 계속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게 뭐 그런 거죠. 간첩을 다시 조작할 수 있구나라는,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또 한 번의 출렁거림이 있구나.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쓴 언어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자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걸 자기네들끼리 인터넷 놀이문화라고 계속 놔두면 방역선을 넘어서 언젠가는, 뭐 언젠가는 아니죠. 지금 계속 정책 표서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했던 것처럼 놔두면 결국 그 후쿠시마 원전 사건도 쓰나미가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토론자로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베를 이렇게 찌질하다고만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아마 이 일베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지금 어떤 분은 극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자칭 보수와 일정 부분에서,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서 주장을 같이 하고요. 더 심각했던 문제는 2012년 대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치 권력, 또 지배 권력하고 결합을 했고 선거에서 철저하게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에서 드러났듯이 이 일베 주장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게 됐고 이것이 폭력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폭식으로 나타나고 성폭행 모의도 있었고 대자보에서나 5.18 희생자 모독으로도 나타나서 이미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정권과 결합을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우산 밑에 숨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긴급한 현상 인식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이분법적 접근, 이것은 아마 분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접근, 단순 논리가 지배를 해왔고 우리 문화 속에 여성을 차별해온 마초이즘이 존재했고요. 학벌과 혈연을 강조해온 것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사태를 나쁘게 한 게 지역주의하고 분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쁘게 한 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입니다. 특히 중국 교포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문화 자녀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이제 진입하려고 그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지금 문턱에 이미 차와올라 있고요. 또 통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요인으로 잠복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돼 있는 데다가 이 일베 현상이 문화와 놀이나 이 가벼움으로만 하기에는 이미 몰역사와 몰상식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정권하고 결합이 되고 자칭 보수와 결합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다운그레이드 하는데 위험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 인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률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단 모욕죄나 증오범죄, 차별금지 같은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이미 해 주셨고 저도 동감합니다. 또 하나는 경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이 고용을 높이고 지금 극단적으로 편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경제적인 것에 모든 지금 다 관련이 돼 있고요. 이게 복지 정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심각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건 아마 사회 전체의 틀을 짜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교육과 사회와 모든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단계가 이제 절박하다라는 결론을 우리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숙제가 이 일배 현상 그리고 일배와 자칭 보수와의 결합 그리고 정권위를 이용하면서 2017년 대선 그에 앞선 총선도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결론은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발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시간은 대충 제가 예상을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난 지 지금 2시간이 조금 안 됐고요.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면은 넘기겠습니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플로어에 넘기고 만약에 없으시면 발제자분들에게 각각 한 3, 4분 정도 소회를 좀 맡기고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아까 그 발제하셨던 분이나 토론하셨던 예측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던 건데 이 문제 말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방풍식품이라든가 개발비가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또 기획이 문제가 된다. 동시에 사회 문화, 교육 측면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 동시다발적으로 제도 사회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제도와 사회문화 교육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국내 대해서 그 부분을 그 이대근 위원이 발제문에 이 사람 이름을 쭉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보수 인사들이 진입을 해 있고 여기서 뭐 그걸 일일이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대근 의원이 결말 겸해서 좀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질문 토론자 안병진 교수님 질문하신 거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사실은 뭐 넓게 보면 보수만의 문제와 이것도 다른 쪽 진보에서의 일탈과 비정상적인 현상이 뭐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의 특성상 어쨌든 거기는 다른 쪽은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또 다르게 볼 측면도 역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저는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의 물론 파시즘의 결과지만은 독일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에서 뭐 나라사랑 교육이라고 피 흘리는 고문하는 거 초등학생들한테 동영상 그림 그려서 동영상을 보여준 걸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뒤집어질 이야기인데 그냥 작은 소동으로 끝났고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그 군인들 상대 그 교육한 내용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난 교육법이든지 아니면 시민교육법이라도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에 헌법상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걸 범죄로 규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인식은 있지만은
국정원에서의 교육도 그렇고 군 내에서의 교육, 뭐 군 내에서 그동안 뭐 금지 도서 목록이 뭐 때마다 이제 목록의 내용은 바뀌지만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는 잘 안 알려졌지만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 전망대에서 전망대 구경은 관람객에게 보여지는 동영상에는 그 국정에서 했던 것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으로 또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 시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좀 관대해요. 그 집권 세력이 보수 정부니까 가령 좀 보수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지 이런 이제 관용이 있는데 그건 보수니 진보니를 떠나서 민주주의 민주 시민에게 합당한 교육인가? 라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충분히 따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은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그 표현 그리고 교육 현장 아니면 직장 단위 아니면 국가 기관과 관련된 교육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가 KBS 이사장이 됐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DJ 대통령 시절에 픽업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재기용이 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서울대학 교수를 하셨다는 걸 이번에 처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KBS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KBS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아무나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지리자가 플로어에서 얘기한 제도의 개선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요. 박문진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존중받는 보수 인사라고 그리고 진보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연한 보수라고 평가를 받던데 박문진 이사장이 된 이후에 MBC의 어떤 그 DNA 개조 작업에 열렬한 협조자로 지금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 이사장 MBC 박문진 이사장의 경우에 그 표절이 확정이 됐는데 그 박문진법의 미비로 의해서 표절은 자격을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그 당시 방통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여기 지금 이대근 이 국장의 거기에 보면 뭐 많습니다. 뭐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또 연구원 대학원장 뭐 쭉 있는데요. 방심위원장 뭐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정권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잘못됐고 금방 이대근 국장이 지적을 한 민주시민교육에 반할 경우에는 교육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령 초등교육은 물론 군인교육, 안보교육, 통일전망대 교육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종걸 의원 발제자로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뭐 혹시 발언하실 생각이 있으신 토론자분들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이 너무 수준 높아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정치 오래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그 도를 넘었는데요. 사실 그 일베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그들이 쓰는 언어도 막 익혀야 되는, 막 외워야 되는 정도의 그 아주 다른 세상의 그 표현력과 표현의 세상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조금 나이가 든 정치인으로서 이제 먼 발치에서 걱정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정치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죠. 오늘 그 나중에 이렇게 그 정리 요약하신 그 우리 신경민 선배님의 말씀이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그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추미애 의원님 말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표현의 자유이긴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영역이긴 한데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진부할 것 같습니다. 이
일배 현상에 있어서의 분석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우리는 겉절이 형식과 겉절이 표현 방법, 표현의 정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고민하죠. 그 증오라든지 그 편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아무 도를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재단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심한 과폭성의 행위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폭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미국과 같은 나라에도 그 예방법으로서 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미 폭력이 한번 이루어지면 우리보다 훨씬 센 폭력의 그 오픈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컨대 무슨 공원 같은 데에서는 뭐 절대로 술도 못 먹게 하는 나라죠. 왜냐하면 거기는 총을 들고 쏴서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서의 그 일시적인 폭력 행위와 우리는 조금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게 정권 그다음에 어떤 보수 어떤 일정 특정 직역과 특정 영역과 특정 정권의 뭔가 이 활용이 돼 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게 아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입법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재특회 같은 경우도 아무 그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보다 훨씬 균질화된 국민들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아베 정권에 딱 활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재특이 확 늘어나고 사회적 주목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는 보는데 우리는 이미 그거보다 훨씬 더 중심 영역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걱정이고 또 형식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만 그럼 오늘 천관율 기자께서 그 분석해 주신 내용 이것들은 물론 아주 정제되고 그 일베 전문가들한테는 많이 통용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그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고 또 더 확장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리적 가치가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그것까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형식적 그 표현 방법, 표현의 어떤 과폭성, 표현의 그 어떤 정도 높은 깊은 정도의 그 심한 정도만 가지고 입법으로 증오금지법이라든지 뭐 모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토론 같은 여러 번의 그 좀 날선 입장의 서로 토론과 다른 입장의 그 공유도 좀 필요한 때가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들 중에서는 뭐 한 말씀 하실 분, 그러면 먼저 추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우리 안병진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이 세태의 특징, 이른바 88세대 열심히 살아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좌절의 시대에 어떤 심리적인 이해할 만한 뭐가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대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들의 사회적인 좌절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의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게 우리 천 기자님 말씀하신 여성 진보 호남 뭐의 어떤 무임승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여기서 한 2.5개가 해당이 되네요. 여성이고 좀 진보 쪽이고 남편이 호남이고 하니까 한 2.5가 해당이 되네. 여기에 지수에서 2가지 반이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정치적으로 호남은 약자입니다. 진보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하는 쪽으로 힘이 없어요. 여성, 약자요, 남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공통된 특징은 윤일병 사건처럼 약자한테는 무자비하고 강하다. 약자를 단합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데는 가증스러울 정도로 그 반사회성을 제약 없이 표출을 한다라는 공통적인 이 특징의 문제라고 봅니다. 강자한테는 꼬리를 내리고 그 권위를 시인을 해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면 힘이 있는 데 가서는 내가 얼마든지 꼬리 내리고 빌붙어가면서 내 기회로 이용하고 그게 도로 무임승차죠. 그게 무임승차할 수 있지만 아부 떨면서 비굴을 해질 수 있는 거지만 비굴도 이유가 있는 거지만 약자는 나한테 해줄 게 없고 오히려 나한테 뭘 돈을 달라고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할 거다. 이 약자는 피하는 게 상책이고 내가 그들을 괴롭힐 수 있다. 그런 게 군내에서 윤일병 사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어를 걸 것이냐. 아까 질문자처럼 교육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 거죠. 그거에 대한 경각심. 이건 어떤 무슨 great awareness처럼 뭐 경제만 위기다, 뭐 경제 살리자 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세월호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큰 각성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집단적으로 침몰하고 미래가 없다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일베 같은 경우 거꾸로 표출하는 거죠. 저 떼쓰는 세월호 유족을 아무도 혼내지 않아. 우리가 나서는 거야. 우리가 하는 행동 양식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이 혼돈에서 나라의 질서를 구하는 것이야.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그걸 더 큰 단위에서 혼내주는 어른이 없다는 거죠. 이 사회가. 그래서 어떤 케이오스, 무질서, 무정부 상태 이런 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교육도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잣대로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처벌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어떤 하나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심프텀으로 보는 공감의 형성,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다 동감하실 거예요. 일단 스피치가 공감 스피치 하셨습니다. 제가 9.11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9시, 8시 반쯤 사건이 났는데 이제 미국이 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치가 쏟아져 나왔는데 첫 번째 조치가요. 헤이트 크라임을 막기 위해서 애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모든 그 학교 모든 그 단체의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이트 크라임이 날까 봐. 즉각적으로 CIA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유력한 배후 조종자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와서 그게 9시 반 10시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랍인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 날까 봐 모든 집회와 모든 학교를 다 보냈고 사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아랍인들이 유학생을 포함해서 즉각 티켓을 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헤이트 스피치, 아까 말씀하신 이 의원님 말씀하신 헤이트 스피치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이유도 헤이트 스피치를 프리덤으로서 보장을 하게 되면 헤이트 크라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랄지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들 이런 것들 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패션이나 쿨한 액션이다라고 봐주기에는 이미 정도를 많이 넘어섰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좀 인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논의가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토론과 발제에 참여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오늘 이 논의로 새로운 논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